안녕하십니까. 한국자동차문화연구소의 전영선입니다. 장마철에만 자동차 비 혼방 맞습니다. 뭐 운전하시는 분은 비 덜 맞습니다만 이 비 맞고 난 자동차 그대로 주차장에 세워두시면 이 피부가 상하기 쉽습니다. 이 식구들 보고 마른 걸 내가지고 자동차 이 지붕부터 좀 닦아 훔쳐내라,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요새는 산성비라고 그래가지고 각종 유해 물질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조심하시고. 저는 이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이 비 올 때면 종종 저는 그렇게 뒤집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길 가다가 옆에 지나가는 자동차에 물 세례 안 받으신 분 거의 없을 겁니다. 어떻습니까? 세례 한번 받고 나면 정말 열나죠. 저는 심할 때는 택시 타고 따라가서 그 운전자 붙들어서 세탁비까지 받아냅니다. 너무 야박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운전자 여러분, 이 길 양쪽에 그 물 고인데 절대로 과속하지 마십시오. 천천히 가십시오. 물 안 튀어야만 욕 안 얻어먹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하나의 자동차 매너입니다. 우리가 눈만 뜨면 버스 접하죠. 대중교통수단 중에서 제일 친근감 있고 가장 저렴한 것이 버스 교통 아닙니까? 택시는 좀 비싸죠. 돈을 줘야 되고. 그래서 이 대중교통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는 현재 도로상에서는 버스 그리고 지하철, 이게 두 가지가 다입니다. 그러면 이 시민의 친근한 교통의 버스는 우리나라에 언제 최초로 등장을 했는가? 아마 생각해 보신 분 계실 거예요. 1927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자동차 이제 불어나서 여러 모양으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만은 이 버스라는 게 없었습니다. 27년 이전까지는 도시에서는 요새 콜택시와 비슷한 전화로 부르는 택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중교통 수단으로는 서울과 부산, 평양에서는 전차가 있었고요. 지방에서는 승합차라는 게 버스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승용차를 가지고 도입해다가 길이를 좀 늘려가지고 의자 한 줄을 더 놓아서 9인승 내지 10인승, 이게 이제 지방과 지방 간을 연결하면서 승객을 날랐던 겁니다. 그런데 27년을 넘어서면서 서울의 경우 인구가 계속 급증하고 도시 교통이 복잡해지니까 서울시청, 지금의 시청입니다만은 당시에는 시청을 부청이라고 불렀어요. 경성부청에서는. 이래서 대중교통이 복잡해서 안 되겠다, 좀 시민들을 돕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마침 일본 동경에서 24년부터 운행하고 있는 버스를 도입하기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1927년 2월 달에 드디어 20인승 버스 열대가 서울 시내에 나타납니다. 여태까지, 그때까지만 해도 조그만 차를 보다가 이 버스가 등장을 하니까 모두 참 신비하게들 바라봤어요. 어떤 분들은 대부분 집채만한 자동차가 사람을 한꺼번에 20명씩 태우고 빠르게 불이 나게 날아가니까 초기에는 참 구경거리였는데, 여기다 이 버스 등장으로 또 하나의 서울 시내에 하나 센세이션을 일으킨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때 처음으로 차비를 받는 처녀 안내양을 태우고 등장을 합니다. 참 대단하죠. 도저히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던 자동차 문화의 일면입니다. 시작하는 거죠. 자, 이 아리따운 처녀 차장이 등장을 해서 아리고에 양장을 하고 앞에다가 가죽 가방을 둘러매고 이제 가위로 표를 찍어주면서 웃으면서 올라오세요, 오라이 하고 하니까 이것도 참 이 모양 자체도 신기한데 이 총각들 야단났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남녀 7세 부동성 해가지고 같이 그런 생각도 못했습니다. 바로 이 안내양이 등장하면서 청춘 남녀 사이에 자유연애의 길을 만들어준 그런 계기도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부영 버스에 등장한 안내양은 당장에 서울 장안의 떡거머리 총각들 가슴에 큐피스를 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토요일만 되면 말이죠, 이 총각들 할 일 없이 그 주먹밥 뒤에 싸가지고 들고 뒤에 달고는 버스 한 구석에 한 자리를 전세 내다시피 온종일 타고 다니면서 그 아리따운 안내양하고 눈이라도 좀 맞추려고
이제 급기야는 어떤 일이 있나냐 하면 그 안내양 참 좋아하는데 말이 안 통하고 얼마 또 그 당시에 부끄러움이 많습니까? 말 잘 안 걸어주니까 어떤 총각은 상사병이 나가지고 들어누워서 그 어머니가 처녀 차장한테 와서 제발 우리 아들 손목 한번 잡아주면 낫겠다. 이런 참 웃지 못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안내양이 하도 인기가 많아서 그 중에는 어떤 안내양은 30년대 초에 영화 배우로 스카우트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버스 등장하면서 참 재미있는 일 이렇게도 많았습니다. 자동차는 탄생하면서부터 오늘까지 1세기 넘게 걸어오면서 여러 가지 부품이 발명되어서 첨가되어서 오늘날처럼 이렇게 편리하게 우리가 탈 수 있는 자동차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동차 제일 먼저 타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시동 거는 거 아닙니까? 근데 70년대까지만 해도 이 우리나라 자동차에도 이 자동 시동기가 없었어요. 여기서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핸들 옆에다 키를 꽂고 그냥 돌리면 붕 시동이 걸리죠. 이게 자동 시동기입니다. 이게 거의 없어서 어떻게 시동을 걸었냐 하면 엔진 앞에다가 끼다란 세막대기, 이렇게 기역자로 2번 꺾어진 세막대기를 엔진 앞에다 꽂고 그것을 열 몇 번 돌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겨우 시동이 걸려요. 이게 얼마나 힘이 들든지 몸 약한 사람은 특히 트럭 같은 거는 엔진이 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한 하루만 돌리고 돌아다녔다가는 한 이틀 들어놓는 그런 힘든 시동기였습니다. 자, 이 자동 시동기가 발명되는데도 하나의 비사가 있습니다. 때는 1910년입니다. 그 추운 12월 달, 디트로이트, 미국 디트로이트에 루지라는 강이 있는데, 루지강 다리 위로 어느 중년 부인이 캐딜락을 몰고 오다가 중간 쭉 오다가 시동이 꺼져버렸어요. 그 힘든 그 핸들을 돌리려니까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쩔쩔 매고 있는데, 마침 저 멀찌감치 따라오던 중년 신사가 자동차를 몰고 오다가 이 광경을 보고, 미국 사람 어떻습니까? 레디 퍼스트죠? 뭐든지. 이 신사가 내려가지고 그 부인한테 가서, 매담, 무슨 일입니까? 제가 도와드릴까요? 이게 시동이 안 걸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 신사가, 중년 신사가 그 앞에 핸들을 이제 돌려서, 열 몇 바퀴 돌려서 시동이 걸리는 찰나에 이 핸들이 빠져나옵니다. 또. 이게 꼽았다 빠져나오게 돼 있었어요. 역회전을 하면서 튕겨나와가지고 이 신사의 머리를 강타해버린 겁니다. 그 자리에서 피를 흘리고 쓰러졌는데 야단났어요. 이 부인이 뭐 하늘이 노랗죠. 헬프미 하니까 마침 뒤에서 트럭을 몰고 오던 두 청년이 이 신사를, 쓰러진 신사를 부축해서 병원에 갔다 입원을 시켰는데 나흘 만에 너무 중상이 깊어가지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당시에 캐딜락 자동차 회사 사장 헨리 릴랜드의 절친한 친구였고 이 회사의 중역이었던 겁니다. 이 비보를 접한 헨리 릴랜드 사장은 당장에 전 사회 그 기술자를 모아가지고 모든 일을 제쳐놓고 사람 상처 주지 않는 자동차 만들어. 시동, 저 핸들 필요 없는 자동차 만들어 해가지고 특명을 내립니다. 그러나 한 5, 6개월 해봐도 정 안 됐어요. 그러다가 안 돼가지고 당시에 그 MIT 그 공대 출신의 찰스 캐터링이라는 사람이 이 자동차 전기 부품에서 투각을 나타내고 있었어요. 이 양반이 스파크 있죠. 엔진의 전기 스파크, 이것을 발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드디어 1911년에 오늘날의 자동 시동기의 원조인 이거 전기 모터로서 시동을 거는 걸 발명을 합니다. 이래서 1911년부터는 그 전까지 이 시동 거는 거 어려움 때문에 여성들이 자동차 운전하기를 굉장히 꺼렸습니다. 이 자동 시동기가 나오면서 여성의 운전 시대를 열어주었고, 또 이 자동 시동기 때문에 이 자동차 그 성능이 발달하고 모든 것이 편리해지는 그런 자동차. 그래서 이 시동기 발명 때문에 이 캐딜락은 말이죠. 1912년에 당시에 우리 인간으로서는 노벨상과 버금가는 영국 자동차 황실 클럽, 영국 황실 자동차 클럽입니다. 클럽에서 주는 드와라는 자동차 노벨상까지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스포츠카 중에서 페라리 모르시는 분 없고, 이제 우리나라에도 그 페라리와 쌍벽을 이루는 람보르기니 너무 유명해졌죠. 아마 람보르기니 아마 타고 싶으신 젊은이들 많을 겁니다. 이 람보르기니하고 페라리는 20세기 영원한 숙적이면서도 영원한 슈퍼스포츠카의 쌍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하나 이탈리아를 상징하는 자동차 메이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람보르기니가 페라리보다 조금 늦게 등장을 합니다. 페라리는 1943년에 회사를 만들어서 오픈을 해서 스포츠카를 만들었지만 람보르기니는 그보다 훨씬 늦은 1963년에 회사를 설립해서 차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 람보르기니 회사와 차를 만든 람보르기니, 페루치오 람보르기니. 제가 조금 오래돼가지고 좀 왔다 갔다 합니다만 이해하십시오. 페루치오 람보르기니는 기계를 상당히 좋아하고, 자동차도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2차 대전 때 공군에 입대해가지고 제대를 하면서 무엇을 했냐 하면, 군용차, 폐차를 불화받아가지고 트랙터를 만들어 돈을 짭짤하게 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좋아하다 보니까 50년대 번 돈으로 그 페라리 스포츠카 3대를 구입해가지고 타고 다녔던 겁니다. 그런데 이 페라리가 그때만 해도 창고장이 많았어요. 특히 기계를 잘 아는 페루치오 람보르기니에는 도대체 마땅치가 않아요. 요것만 좀 손보면 좋은 차가 될 텐데 해서 참다 안 돼서 어느 날 페라리를 만든 페라리 회사 사장 엔초 페라리를 찾아가서 건의를 합니다. 여보시오 페라리 사장. 내가 당신 차 3대를 가지고 있는데 요 부분만 좀 손질해서 조금 개발을 하면 좋은 차가 될 텐데 어떻소 하니까 이 엔초 페라리 회사의 사장 엔초 페라리는 아주 고집불통에다가 아주 쌀쌀맞게 유명한 사람이다. 당장에 람보르기니를 보고 이럽니다. 당신은 페라리를 몰 자격이 없어. 운전할 줄 모르면 당신 트랙터나 평생 몰고 다녀. 이거 일생일대의 욕입니다. 그 모욕을 듣고 이 람보르기니, 페루치오 람보르기니 오냐 그러면 내가 당신 차와 대적할 수 있고 당신보다 차보다 더 월등한 차를 내가 만들겠다. 이런 이 복수심에서 페루치오 람보르기니는 1963년에 이탈리아에다가 자동차 회사를 세워서 그 유명한 람보르기니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66년에 나온 람보르기니 미우라라는 아주 멋있는 모델이 있었어요. 이 모델은 디자인에서도 페라리가 따라올 수 없는 환상적인 디자인에 거기다가 12기통 최고 시속 220km까지 달릴 수 있는 멋진 자동차가 나오면서 이 스포츠계를 뒤집어 놓습니다. 이 차야말로 페라리의 기고만장한 코를 납작하게 시켜준 차죠. 이후 이 미우라 이후 페라리하고 람보르기니는 쌍벽을 이루면서 서로 불똥튀는 치열한 경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결국은 73년에 5.1 파동이 석유 분쟁이 나기 전에 그쯤 페루치오 람보르기니는 이제 자기가 그 목격했던 페라리를 갖다 능가하는 차를 만들었으니까 나는 다른 사업으로 돌아가겠다 해서 73년에 자기 회사를 매각을 하고 은퇴를 합니다. 그 후 계속해서 다른 회사에서 맡아가지고 이 람보르기니를 만들어내는데 90년에 나온 카운타크 90년이 아닙니다. 78년에 나온 람보르기니 카운타크가 그야말로 디자인에서 성능에서 이때 스포츠카의 그 전통을 뒤집어 놓습니다. 이 람보르기니 카운타크는 우선 상시 사륜구동으로 달릴 수 있는 차. 그 다음에 엔진을 고전까지만 해도 무슨 차든지 레이스카, 스포츠카도 엔진을 앞에 얻는 게 이게 상식인데 바로 운전석 뒤에 엔진을 올린 미드십 타입의 엔진. 이게 바로 그 구동력을 뒷바퀴에 바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회전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거기다가 디자인이 처음으로 웨지, 이 세기 스타일의 디자인을
해서 환상적인 제가 그 차를 처음 봤을 때는 우주선 같았어요. 지금도 그 환상적인 디자인을 이어옵니다만은, 그러나 역시 다른 스포츠카 전문 메이커처럼 이 경영에 별로 잘 하질 못해서 누적 적자로 98년에 드디어 이 람보르기니 자동차 회사는 볼kswagen 산하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볼kswagen 산하로 들어가면서도 이 람보르기니 이 이름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생산해 나오는데, 이 람보르기니는 아마 미국에서 지금 올해 2006년형 보니까 미국에서 35만 달러 나갑니다. 굉장히 비싼 차이고 아마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한 10억쯤 나가지 않을까. 최근에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또 람보르기니는 또 유명한 게, 요새 미군이 가지고 있는 그 허머라는 집차 있지 않습니까? 큰 집차. 이 허머하고 대적하겠다고 그래서 람보르기니 험비라는 그런 미군 그 집차하고 대적할 수 있는 차도 만들어내서 이 차는 한 대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걸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굉장한 그 슈퍼 스포츠카 세계에서 모든 성능이나 또는 스타일 또는 파워 여러 면에서 지금 페라리하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세계 양대 산맥 페라리와 람보르기니, 그것도 이 쌍벽을 이루는 슈퍼 스포츠카가 이태리에서 생산됐다는 거, 이거는 참 이태리로서는 큰 자랑이고 또 우리가 알만한 재미있는 차입니다. 여러분 SF 과학 공상 영화 좋아하시죠? 저도 그 영화 좋아합니다. 요새 뭐 여러 가지 SF 공상 영화, 과학 공상 영화가 나오는데, 87년에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든 백 투 더 퓨처라는 영화, 아마 여러분 거의 다 보셨을 거예요. 그 영화 너무 환상적이죠. 역시 그 영화에서는 미래를 순간적으로 갔다가 또는 과거에도 순간적으로 가고. 그런데 이 공상영화 전에 옛날 영화는 그 타임머신이라는 게 항상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스티븐 스필버그는 이 영화에 처음으로 자동차를 타임머신으로 등장시켜가지고 순식간에 과거를 갈 수 있고 순식간에 미래를 갈 수 있는 이런 터로 이렇게 영화를 만든 겁니다. 자, 이 백 투 더 퓨처에 등장한 타임머신의 자동차가 바로 가상적인 자동차가 아니고 당시에 실제로 생산했던 자동차 드로리언 카였습니다. 이 드로리언 카에 대해서는 아주 참 불멸의 그 자동차라고 이름 붙일 수 있을 만큼 아주 비사가 숨어 있습니다. 1970년대 초에 미국 제네럴 모터스,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회사였죠. 이 제네럴 모터스에는 72년에 약관 40세의 존 드로리언이 부사장으로까지 승진을 합니다. 세계 최대의 자동차 회사는 부사장으로 승진을 하면 대단합니다. 이거는 갑부부럽지 않는 대우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존 드로리언은 대학을 졸업하고 자동차 회사에 입사해가 저 사원부터 시작을 해서 자기가 하나씩 공부하고 기술을 익히고 해서 열심히 돈을 벌려고 해서 드디어 출세를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드로리언은 이 높은 그 지위에 오르다 보니까 그 GM이란 방대한 경영진, 톱 매니저들이 가만히 보니까 너무 그 출세에 눈이 멀어 있고 서로 헐뜯고 고무수수에다가 서로 압하고 이게 싫었다 이겁니다. 그러던 차에 자기가 평소에 꿈꾸고 있던 내 혼자만의 자동차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꿈을 잊지를 않고 언젠가 이것을 실현하려고 호시탐탐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내가 내 독립을 해야 되겠다 해서 드디어 1974년 그 회사를 은퇴를 하면서 이 양반이 나와가지고 또 하나의 큰 일을 또 저지릅니다. 나와서 자서전을 썼는데 이름이 바로 청명한 날이라야만 GM을 볼 수 있다 하는 타이틀의 자서전을 써가지고 그 내막이 바로 그 GM의 톱 매니저들의 그 안에 실상들을 갖다가 얘기를 정난하게 고백을 한 것이, 이것이 이 책이 나오자마자 디트로이트를 박박 뒤집어 놨습니다. 자,
이게 이제 밑빈 거죠. 그런데 자동차 회사를 막상 설립하려고 보니까 미국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빅3가 방해 공작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세금도 비싸고. 그래서 이렇게 수소문을 하다가 영국 정부하고 매칭을 하게 됩니다. 영국에서 도와주겠소 해서 영국을 건너가가지고 영국 땅이 아니라 북아일랜드에다가 공장을 세우고 80년 드디어 드로리안 카를 만들어냅니다. 이 자동차를 봐도 자기 이름으로 붙여서 만든 거죠. 이 드로리안 카가 8기통의 2700cc짜리 포드 엔진을 넣고 처음으로 자동차 산업 역사상 처음으로 차체 첨부를 썩지 않은 스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게 이 문을 갖다가 날개식, 갈매기 날개식으로 이렇게 위로 올리는 이런 닦고 하는 날개식의 그런 자동차. 참 신기로운 자동차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내가지고, 미국에 수출했으나 역시 미국에 수출을 하진 못하고 판매의 기술이 없어가지고 이제 자꾸 적자경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돈을 구하려고 마약 밀매까지 사건에 걸려가지고 고소당했다가 2년 만에 1984년에 무죄로 석방이 되면서 자기 회사도 날아가 버리고 아이러니컬하게 자기 자동차들은 불티나게 팔려나갔던 그런 또 명차이기도 합니다. 자동차는 편리한 이기지만은 잘못하면 이 사람을 세상을 떠나게도 만들고 아주 큰 상처를 입히기도 만들죠. 역시 자동차 사고는 왕 또는 명사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 사고 때문에 운명을 짧게 살다간 명사들도 많습니다. 그 중에 그 유명한 실존 철학의 대가 프랑스 사람 알베르 까미 너무 유명하죠. 이분은 노벨 문학상까지 탄 분인데 이분이 사실 프랑스에서 만든 파셀 베가라는 아주 호화스러운 차를 즐겨 타다가 이 차 타고 어느 날 드라이브를 즐기다가 충돌을 해가지고 사망한 알베르 까미 대철학자를 갖다 사망시킨 자동차입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안 되겠어요. 좀 죄송합니다만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이 까뮤와를 갖다가 이게 일찍 타계시킨 이 파셀 베가는 어떤 차냐 하면 사실은 프랑스에서 30년대 후반부터 자동차 차체를 만들어서 르노나 푸조에 납품하던 그 차체 전문 제작 업체입니다. 이 파셀 베가는 그 후 차체를 전문적으로 제작 납품하면서 자동차 기술과 또 제작의 노하우를 축적해서 50년대 2차 대전 후에 자기 자신의 차를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1954년에 파셀 베가라는 자동차를 내놓습니다. 이 2차 대전 후 유럽과 영국에서는 전쟁의 피해 때문에 모든 경제가 어려웠습니다. 모든 게 부족하고. 그래서 자동차만 봐도 2차 대전 후에 유럽 자동차는 소형에다가 연료 경제형 자동차가 대종을 이룰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프랑스에서는 이 파셀 베가가 미국식의 그 호화찬란한 큼지막한 자동차를 내놓자 업계에서는 저 차 망하겠다. 좀 무슨 정신이냐 이렇게들 모두 손가락질을 했었습니다. 근데 파셀 베가의 파셀 자동차에서는 왜 이렇게 이제 겨냥을 했냐면 당시에 포드에도 일부 차체를 납품을 했었어요. 그래서 포드의 차를 굉장히 좋아했던 겁니다. 미국의 자동차 산업은 2차 대전을 미국 본토에서 겪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차 대전 동안에 그 전쟁 특수 있지 않습니까? 군수 산업으로 큰 돈을 번 게 미국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난 후에 자동차만 봐도 그 풍요 시대를 상징하는 자동차였습니다. 크고 길고 낮고 크롬으로 번쩍번쩍하고 그 다음에 그 테일핀 더 디자인이 유명하죠. 언제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찌뿌찌뿌한 비행기 날개 같은 이런 스타일의 그 미국식 자동차를 굉장히 파셀에서 좋아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포드 자동차, 대형 자동차의 이미지를 디자인을 따서
만든 것이 바로 파셀베가입니다. 그런데 이 차가 나오니까 미국식의 자동 변속기 달려있죠. V8기통이 달려있죠. 모든 편익장치 달려있죠. 그래서 이 서민용 자동차가 아니었어요. 상류층에서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알베르 까미도 이 차를 즐겨 탔던 겁니다. 그런데 막상 생산을 하니까 이게 차가 안 팔려요. 팔려야 뭐 회사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자국의 푸조나 르노나 프랑스 자동차 회사도 압박을 해요. 또 독일의 벤츠 같은 저런 자동차 회사도 압박을 해요. 그러니까 시장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었어. 그래서 만 4년 1954년에 문 열어서 1965년 만 11년 동안 생산하다가 도저히 경영을 하지 못해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그중 그때까지 한 600여 대를 만들었습니다만은 그중에 지금도 한 몇십 대가 남겨져 와서 이 경매 클래식카 경매에서 고가로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운전하다 보면 크락션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나는 잘 안 쓰는데 왜 저렇게 크락션 소리 많이 들리고 많이 쓰나? 이거 참 요새는 크락션 이거 잘못 쓰면 좀 상대방에게 아주 나쁜 감상을 주게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납니다. 10여 년 전에 일본엔 고속도로에서 차가 줄줄이 달리는데 신호 대기를 받고 서 있는데 이 차가 느닷없이 빵빵 되는 바람에 앞 운전사가 나와서 칼부림까지 해서 살인사고까지 났다. 이거는 극단적인 예입니다만 우리도 이 크락션 말이죠. 너무 남용하지 말자에 앞서서 회사에서 출고할 때 따로 나오는 크락션 소리 부드럽습니다. 그런데 이 트럭 같은 상용차들 사람 좀 놀래키려고 그런지 모르지만 나와가지고 에어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청이 찢어질 듯한 그런 소리가 큰 크락션으로 바꿉니다. 이거 지나가다 한번 빵 그러면 기절초풍합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 얘기를 들었는데 이 소리에 인부가 놀라가지고 낙태까지 했다는 얘기 있습니다. 우리 크락션 남용하지 마십시다. 줄줄이 따라가면 다 크락션 안 써도 갈 수 있습니다. 이것도 자동차 문화인의 하나의 매너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2주에 뵙겠습니다.